우리 몸 안에서 과다하게 분비되어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있다가도 또 회복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병원에서 내분비내과 대사에 근무하고 있는 최훈성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의 갑상선 질환을 담당하는 김태혁입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치료가 굉장히 길고요. 하지만 또 치료가 잘 되는 병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증상이 어떤지, 치료는 어떤지, 기억할 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증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태혁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 안에서 각종 대사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또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기능을 하죠. 근데 이제 갑상선 항진증은 그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과다하게 분비되어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게 되는데, 갑상선 항진증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 그런 사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병증에 대한 사진이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지만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빨갛게 되는 현상, 그 눈꺼풀이 이렇게 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안병증의 특징인데, 이런 게 양쪽으로 오는 안병증과 함께 갑상선 종이라고 하죠. 목이 튀어나오는 그런 두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갑상선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본인이 느꼈을 때 체중이 긴 시간에 걸쳐서 빠지는 현상이 대표적이고,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불안한다든지 손이 자꾸 떨려가지고 뭘 짚기도 어렵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전과 달리 근육이 빠져가지고 계단을 잘 못 올라간다는 현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증상이 이렇게 전형적이지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진증은 원래 이제 대사율이 증가하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오히려 빠진다, 이런 환자분들이 보통인데요. 근데 가끔 가다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빠지는 거를 보충하고 넘어서서 체중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는 기력이 없다, 우울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기능 저하증이나 우울증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만 가지고는 진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럼 혹시 항진증을 모르는데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항진증이 아닐까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증상을 혹시 몇 개 찝어줄 수 있으신가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의 전체 장기에 걸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 하나하나는 그렇게 정확성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체중 감소, 특히 의미 있는 체중 감소는 자기 몸의 3% 이상 체중이 빠지는 걸 말하는데, 그런 의미 있는 체중 감소와 함께 두근거리는 빈맥 증상, 그런 게 있으면은 갑상선 항진증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다가도 또 회복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반드시 갑상선 항진증을 예견한다 보긴 좀 어렵지만 단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항진증이 진단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치료는 우선 약물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메티마졸, 카비마졸, 안티로이드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들은 주로 이제 우리 갑상선에서 호르몬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을 먹고 나면 호르몬 수치도 좋아지고요, 정상도 점점 좋아지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용량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고 증상이 사라져도 실제로 약을 중단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건 이제 자극항체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극항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이제 많이 만들게 하는 주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는 항진증 치료제는 항체를 없애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호르몬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으로 호르몬 양을 조절하면서 자극항체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환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는 한데, 이 자극항체가 없어질 때까지는 대략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가 걸리고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 항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정상으로 유지된다면 그 시점에서 아마 약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종종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항진증 약을 워낙 오래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평생 먹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혁 교수님? 갑상선 항진증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 현상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동안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지만 약을 끊으면 쉽게 다시 재발되고 악화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약을 오랫동안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통상 이제 그 외국에서는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약을 써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갑상선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약을 한번 끊어보고, 그래도 다시 또 생기면 그 후속 치료로 갑상선 기능을 파괴하는 먹는 방사선 치료인 동위원소 치료를 하든지 물리적으로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갑상선 약을 먹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1년 이내에 약을 끊게 되시면 한 60% 정도, 10명 중 6명은 재발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데, 약 4년 정도 이후에는 약을 끊어도 재발을 잘 안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보다는 좀 더 긴 시간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약을 오래 쓸수록 약을 끊었을 때 재발을 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외국 교과서에서는 약을 2년 이후에는 쓰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동위원소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약을 오래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썼을 때 재발률을 확실히 줄여준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증 약 말고도 동위원소 치료도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제 약을 써서 재발한다거나 아니면 약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은 약 100명 중 8명의 환자는 결국 동위원소 치료, 또 100명 중 1명의 환자는 수술로 그 최종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항진증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이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갑상선 약을 먹을 때 잠깐 먹고 끊으면 결국 또 생기고, 최종적인 치료 기간만 늘어나고, 그만큼 치료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 요동하면은 몸에 이제 조금씩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심장 쪽에 그 맥박이 빨라지는 일이 지속되면은 아예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생기면서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후 여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골다공증에 취약한데 갑상선 항진증에 의해서 이제 뼈의 손실이 증가되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골절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증을 약을 꾸준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환자분들이 나 왜 항진증 왜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누가 고생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자신의 몸 안에 항진증이 생길 소인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스트레스나 이런 과로,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육아를 한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확실히 항진증을 심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항진증을 겪고 계시다면 호르몬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조금 노력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제를 먹을 때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항진증이 여성에서 흔합니다. 한 2배 정도 흔한데, 가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진증 약이 다른 여러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약 한 20%, 많게는 30% 정도 그 선천성 기형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약제를 먹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피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낫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임신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교수님 치료하시면서 그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비교적 흔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항진증 상태에 있으면 체중이 빠지니까 오히려 이 상태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 좋게는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먹어서 체중을 빼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몸 안에 많은 상태는 물론 조금 체중이 빠지는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그 심장이라든지 뼈라든지 여러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고 나중에는 그 부담들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 갑상선 항진증 치료를 게을리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담배 얘기인데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초반에 김태혁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무시무시한 암병증은 사실 흡연하는 환자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혹시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접 흡연도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치료고 지루한 치료긴 하지만 반드시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 열심히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